네,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어려웠긴 했으나 우리 대비 가능했던 문제가 15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비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건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그것도 여태까지의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그 기출문제의 결론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15문제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와닿지가 않죠. 너무너무 어렵죠. 시험장에서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내가 배운 거 맞나? 15문제나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로 풀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매번 해설 강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일이 다 비교해 줄 거예요.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일일이 15문제 비교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물론 기출문제집에서 한 번 봤다라고 해서 바로 맞추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회독법도 제가 알려주는 것이고, 회독하면서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을 하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점점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엉뚱한 걸 본다, 시험 범위를 마구 넓힌다, 이러면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거 하기에도 벅찹니다. 지금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미 엉뚱한 결론을 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나오면 무조건 기본서에 있는 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해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못 푼다. 안 그러면 못 푼다. 그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행정학 딱 한 과목만 시험 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5과목이나 해야 되고요.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것만으로 그거라도 제대로 돌려가지고 15문제, 이번 시험 기준으로 15문제 풀어서 75점 맞고요. 나머지 5문제 중에서 찍어도 확률상 한 문제 이상 더 맞죠. 그래서 75점에다가 한 문제 이상 더 맞아서 8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모두가 어려운 시험.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득점 하면 됩니다. 이번 시험 절대적인 고득점자는 없는 시험이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제 카페에도 90점 맞았다고 하신 분이 아직까지는 제일 고득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고득점자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80점 이상만 맞았어도 상대적으로 고득점 한 것이고, 그거 맞고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난이도가 높은 시험 때문에 아이의 공부 방향을 엉뚱하게 잡아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고 기본서 샅샅이 뒤져보면 다음 시험에서 점수 떨어집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이렇게 시험이 조금 어려웠을 때 원인을 잘못 잡고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방향을 바꿔버리신 분들은 1년 뒤에 다시 또 저를 찾아옵니다. 그때는 울면서 찾아옵니다. 그때 선생님 말을 들었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완전 잘못 생각했네요. 자,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 맞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분명히 합격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진짜 원하는 건 합격이에요, 합격.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시험 합격 메커니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고득점하면 되고, 절대적인 점수는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고득점하면 되고, 다른 수험생들보다 앞서면 합격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 어려운 시험에서 75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합격하는 것이지, 이걸 90점, 95점, 100점 맞기 위해 또 샅샅이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시험 합격 메커니즘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공부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9급 평균으로 기출문제 집에 있었던 거,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있었던 거만으로도 풀 수 있는 게 한 요 정도다. 그리고 좀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용, 100점 방지용은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풀 수 없는 거,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변별력을 위해 100점 방지용으로 넣는 거, 이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번 국가직 9급은 이게 17문제 정도인데 조금 모자랐죠. 15문제. 확실히 어렵긴 어려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15문제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죠? 근데 15문제 다 쉽진 않았어요. 여기 있는 걸로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회독수가 충분해야, 좀 내공이 차야, 반복 훈련이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뭐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대비 가능한 거. 대비 가능한 거. 여기는 행정학 범위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이거 최다 찾아서 공부하면은 평균적으로 매번 나오는 데서 틀려가지고 점수가 떨어져요. 혹시 내가 안 본 데서 나와서 내가 시험에 떨어질까봐 다 찾아보면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혹시 떨어질까봐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시간을 쓰는 만큼 이걸 반복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어려웠다며. 이거 한 번 맞다고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반복해야 여기 있는 거 다 맞출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걸 찾아본다니요. 그럴 시간에 이걸 제대로,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한 사람들은 여기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려 5문제나 이쪽에 있었어. 요거 이제 8번인데 8번은 거의 풀기 어렵고요. 이거는 뭐 못 풀고, 그래도 기출문제에 있는 거 소거하고 어찌어찌 패턴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생소한 문제로 적는데, 그건 한 4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메커니즘 잘 보세요. 요걸 일단 다 맞춘 사람은 기출문제 패턴을 빠삭하게 아니까 여기서 소거하면서 패턴으로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맞춥니다. 무조건 맞춥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요 중에서 뭐 찍거나 센스를 발휘했거나 해서 2-3문제 이상 다 맞춰요. 이걸 다 맞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75점이 아닌 80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빼고는 그래도 해결은 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만점을 95점으로 잡는데, 고득점 기준은 상당히 낮아요. 고득점 기준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여기 하나 맞췄다라고 쳤을 때, 이거 다 맞추고 하나 맞췄다라고 쳤을 때 80점이죠? 그 정도를 고득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공이 좀 부족해서 여기 2개 틀리고 여기 2개, 하나 틀리고 2개 맞췄을 수도 있고, 그죠? 고득점 80점. 그러니까 자기가 80점, 85점 맞았으면은 상대적으로 고득점 한 거니까, 지방직이 너무 쉬웠잖아요. 지방직 점수에 비해 갑자기 너무 떨어졌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90점 맞으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고요. 이것도 다 맞았고, 여기서도 센스를 발휘한 거니까. 그 다음에 분발 대상. 제가 대부분 이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 여기서 2개 이상 틀린 분들, 이거 다 틀렸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2개 더 틀리신 분들을 분발 대상으로 잡는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좀 내공이 필요한 것도 있었어. 그래서 3개까지 봐줬습니다. 분발 대상 60점 이하. 자, 그러면 65, 70, 75는 무난하게 점수를 받은 거고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80점, 85점, 뭐 90점. 아주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만 하면 못 믿으니까 믿을 수 있게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가볼게요. 일단 뭐 출제 비중은 이렇게 단원별로 뭐 별 특이사항이 없는 평소랑 비슷한 비중이고요. 자,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정치행정 2원로. 뭐 이 문제야 쉽게 풀었을 테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정답과 관련된 거, 옳은 거. 2원로는 정치행정을 분리하죠.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윌슨의 정치행정 2원론이죠. 윌슨의 정치행정 2원론. 이건 행정학을 정치학으로부터 구분하죠. 행정을 정치로부터 구분하니까 학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2원론은 정당 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정당 정치의 개입을 차단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도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는.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원론. 이렇게 바로 골라내시면 되겠고, 사실 2, 3, 4번도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지문이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은 일원론 관점이다. 일원론의 배경이다. 이런 건 뭐 엄청나게 나오고요. 과학적 관리론이 이원론 관점이죠. 과학적 관리론은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행정개혁운동이 뭔지는 몰랐어도 과학적 관리론은 모르면 큰일 나죠. 맨날 나오던 거. 참고로 행정개혁운동은 이게 목이 좀 말라가지고 좀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꼬이네.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방향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꼬이는데, 자, 차분하게. 행정개혁운동은 윌슨의 진보주의 운동을 말해요. 진보주의 운동 뭐 별로 언급되진 않지만 행정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윌슨의 개혁운동이죠. 어쨌든 그건 몰랐다 하더라도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의 단절을 주장하는 이론이고 대표적인 학자가 윌슨이죠. 윌슨 등. 여기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윌슨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다른 이원론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애플비는 이론론자. 이거는 작년 문제인가에도 윌슨 자리에 애플비 넣어가지고 땡! 이런 문제 있었죠. 애플비 땡! 이론론자. 딱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 자, 쉬운 거지만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무의사결정론. 무의사결정론 하면 정치 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요구를 억압한다라는 거죠. 무의사결정. 자, 2번.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를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불리한 이슈 올라오면은 차단한다. 그리고 그 차단 방법으로서 위협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됩니다. 이것도 좀 무의사결정, 억압하고 차단하는데 폭력을 쓴다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시험 문제가 낚시 문제로 폭력적 방법은 동원되지 않는다, 땡! 이런 것들 기출문제집에 있죠. 자, 폭력적 방법도 동원됩니다. 특정한 이슈의 등장을 방해합니다. 자, 이거 무의사결정론이다. 1, 2, 3번. 이제 쉬운 문제인데요. 또 제가 국가직에서, 국가직뿐만 아니라 요새 무의사결정론 엄청 잘 나온다고 그랬죠. 국가직도 최근에 계속 꾸준히 나왔던 주제입니다. 국가직에서도. 어쨌든, 이거 쉽게 풀었을 텐데, 선생님, 4번 도대체 뭐예요? 저기 무의사결정론에서 4번 같은 거 틀린 선지로 한 거 못 본 것 같아요.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 문제만이 정책 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출에 관한 행정학 447번 가보시면 국가직 구급 문제였어요. 과거 국가직 구급 문제 제가 넣어놓은 거 보시면 기억,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 문제만이 정책 의제로 선택된다. 지금 똑같네. 복부시네, 복부.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이다. 무의사결정론하고 비교된 문제가 이미 국가직 구급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무의사결정론은 이거고,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 의제로 설정된다. 자, 그리고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로 국가직 구급 8개년도 기출문제를 다 연습시키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알겠죠? 자, 쌍둥이 모의고사 사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시험 끝났어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쌍둥이 모의고사는 내가 시험 볼 지방직 구급이면 지방직 구급, 국가직 구급이면 국가직 구급 8개년도 기출 문제를 일일이 다 변형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17년도 국가직 구급 1번 문제 바로 옆에 그걸 변형한 문제, 2번 문제 바로 옆에 그걸 변형한 문제, 3번 문제 바로 옆에 그걸 변형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랑 살짝 변형하여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8개년도 그냥 보라는 거예요. 자, 기출에 관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기본적인 실력을 만들어요. 기본적인 실력 만들어. 그리고 내가 시험 볼 직렬, 최근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또 경향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로 보라고 제가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쌍둥이 모의고사 자랑하고 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14년도에도 있고 17년도 국가직 구급에도 무의사결정론이 있고 여기 보시면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는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그대로 무이사결정에 관련된 거 있으니까 원래 문제에서 그걸 지워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 가지고 바로 해결해도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3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치사법권은 0.00001도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거는 기출문제집에 몇 개가 아니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 되게 많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3번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조례, 단체장의 규칙. 뭐 단체장 규칙도 입법권이죠. 4번 세종특별자치시와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자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예 광역자치단체이고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니죠. 자 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뭐 이미 둘 다 틀렸으니까 자 이 지워가지고 예산안 편성권은 단체장에 속한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왜냐면 1, 3, 4번은 지금 보여줄 거지만 다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고를 수 있죠. 중앙정부나 예산 과정은 비슷해요. 예산 편성은 단체장, 집행기관 쪽 예산 심의는 지방의회, 의결기관 쪽 다시 집행은 단체장, 집행기관 쪽 결산은 집행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 그거는 중앙정부랑 똑같아요. 그냥 2번 고르는 것도 쉬운 것이고 자 어쨌든 다 일일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엉뚱한 공부했구나. 또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이걸라도 제대로 할걸. 불안한 마음에 안 본 거 나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죄다 찾아봤더니 정작 뻔히 있는 것을 틀렸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법권 없다. 엄청 많습니다. 이런 출제도. 네, 우리나라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권도 있네. 규칙. 지방의회 많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옳은 질문. 그리고 이제 가끔 기출에 관한 행정하게 너무 오래된 문제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까지 다 봐야 돼요. 최신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저도 이걸 여기 있는 지문들이 계속 출제되니까 넣어놓은 것이고 물론 최신 문제가 이것보다 더 연습하기 좋은 더 깔끔한 문제가 나오면 교체하지만 더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없으면은 이거 계속 나오니까 넣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 보시면 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준 거고요. 이것도 뭐 이건 제가 잘했다가 아니에요. 이건 원래 나왔던 거야. 원래 나왔던 건데 국가직 9급에 이런 부분을 계속 물어와 왔단 말이에요. 국가직 9급에서 계속 물어와 왔던 것을 제가 그냥 변형해서 연습시켜줬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기출문제. 거기에 다 있다. 뭐 기출에 관한 행정학이든 쌍둥이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든 다 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가 자치단체이다 땡이잖아요. 그건 아예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제주시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제주특별자치도 한 개. 뭐 이걸로도 풀 수 있을 것이고 얘는 17년도 국가직 9급에서 원래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삼았던 문제인데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요게 있었고 요거 이제 변형한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해줬는데요. 요거는 제가 잘한 거 맞아요. 요건 제가 좀 플렉스 해도 돼. 이거는 제가 잘한 겁니다. 왜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 이 17년도 이 문제 나온 이후에 세종시가 출제 포인트였는데 이 제주도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자치단체 아니다. 요걸 출제 포인트 삼아서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 17년도 국가직 9급 이후에 계속 이야기해줬어요. 계속.
자, 3년이 걸리긴 했지만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의고사로도 만들어줬고요. 이거는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자랑했다고 오해하지 말고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저도 계속 연구해서 제가 아무거나 찍어주진 않겠죠? 계속 연구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딱 이 모의고사 하나 이상 덕을 볼 수 있게끔 저도 계속 노력해서 모의고사를 준다. 출제 포인트 나올 가능성 있는 거 만들어준다. 됐고, 4번 총체적 품질 관리 쉬운 문제였죠. 고객의 요구를 존중합니다.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인 개선도 있고요. 이거는 별게 아니라 그냥 과정 내내 개선하잖아요. 과정 내내 계속 관리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거 골라야죠. 분권화되어 있고 사후적 통제가 아니라 사전적인 관리. 개인적 노력 아니죠. 총체적 품질 관리입니다. 조직 전체적인 관리예요. 집단적 노력을 강조하죠. 자, 기억, 니은 표현도 기출문제에 다 있고 같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걸 기준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교정적, 사후적 통제. 워딩도 똑같네. 사후적 통제 아니죠. 교정적도 뭐 나중에 한다는 소리니까 틀렸고. 하급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과 분권화. 자, 분권화의 반대말 집권화, 집권화의 반대말 분권화. 분권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너스, 좀 총체적인, 조직 전체적인 관리다 보니까 좀 장기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다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렌치와 레이븐 이거는 재작년도 국가직구급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프렌치와 라벤 5개의 권력의 원천 매칭시키는 문제 나온다. 그래서 딱 요 문제로 대비하면 모든 걸 대비할 수 있다 라고 항상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프렌치와 라벤에 대해서 요 문제로 대비하면 된다. 기출문제집에 있던 문제인데요. 보시면 카리스마 개념은 중거적 권력이에요. 카리스마 개념은 중거적 권력.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강압적인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다. 거의 뭐 단어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여기 바꾸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기에 다 있다. 이거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풀었죠. 자, 한번 비교 또 해볼까? 중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한다. 중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한다. 카리스마도 일로 와야 되겠고, 카리스마도. 그 다음에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한다.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죠. 전문적 권력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권한과 유사한 것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합법적 권력이죠. 전문적 권력은 직위랑 상관없고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한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 합법적 권력, 권한과 유사, 상사가 보유한 직위 똑같네.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두는 게 강압적 권력이고요. 처벌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요거 잘 회독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풀었을 것이고, 재작년 18년도 국가직 9급 문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로도 만들어줬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 결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여기 넣진 않았는데 다 쌍둥이 모의고사에 계속 반복할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직위분류제. 여기서 직무 분석, 직무 평가 고르는 문제죠. 또 요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답이 안 보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직무 분석을 찍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초 오브 기초입니다. 곤란성, 난이도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하는 거. 여기는 쉬운 거, 여기는 어려운 거. 이걸 직무 평가라고 하잖아요. 직무 분석은 이렇게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죠. 종류를. 그죠? 틀리신 분들이 있어. 그리고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 4가지는 항상 다음 중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무평가 방법. 자,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등급을 구분해야 쉬우면 좀 보수를 덜 주고 어려울수록 보수를 많이 주고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또 9까지 구분 문제예요. 왜 이렇게 나왔던 거 또 내고 또 하는 거예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른 것은 직무평가이다. 여기서도 보기 중에 직무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이건 직무평가. 그 다음에 얘의 쌍둥이 모의고사로 직무 분석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왼쪽 기출문제는 직무평가, 오른쪽은 직무 분석, 비교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볼 수 있게. 그리고 직무평가 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거보다 직무평가 방법. 여기에 대한 문제들 다 직무평가 방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이 9까지 9급에 나왔던 것이고, 얘도 당연히 쌍둥이 모의고사로 한 번 더 연습했겠죠. 오, 지겨워. 15년도, 16년도 다 9까지 9급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반복되는데, 이렇게까지. 기출문제 안 볼 거예요. 기출문제 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모형은, 이거는 좀 응용이 필요한 건 맞기는 해. 얘는 기출문제 열심히 봤다 하더라도 틀렸을 수 있어요. 틀렸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객관식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 사례로 바꿔놨기 때문에 응용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응용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4개 중에 고르면 되잖아요. 이거 읽고 이거 없이 뭔지 쓰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4개 중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2가지로 구분하는 모형은 혼합탐사 모형 하나밖에 없죠. 주관식이었으면 맞추기 어렵겠지만, 자, 4개 모형 중에서 의사결정을 뭐 다음 뭐 이렇게 나누는 거,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나누는 거 혼합 모형밖에 없습니다. 고르는 것은 1도 아니에요. 만약에 각각의 모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실력 부족이에요. 아니, 의사결정 모형이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각각 모형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건 그냥 실력 부족. 실력 부족. 근데 각각의 모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은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은 쉽다. 자, 해볼까요? 혼합탐사 모형은 근본적 결정에서 일단 합리 모형을 씁니다.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개발 현황을 좀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게 합리 모형에 따른 근본적 결정이에요. 그런데 합리 모형의 단점은 주구장창 모든 데를 다 비교하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결과 예측은 계략적으로. 합리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결과 예측은 계략적. 그 다음에 다음 세부적 결정에서 홍수와 지진 등 2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자, 30년간 전국 다해서 특정 지역 중심으로 좁혔어요. 세부적 결정. 자, 세부적 결정. 여기는, 점증 모형에 따라서 이 근본적 결정의 방향성 내에 몇 개의 대안만 봅니다. 점증 모형에 따라서 몇 개의 대안만. 대신에 점증 모형은 분석 기능이 미약하잖아요. 점증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 아주 면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되죠. 이게 혼합탐사 모형, 엣지온의 모형이죠. 자, 이 사례랑 똑같은 건 기출문제에 없지만 혼합 모형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1번, 첫 번째,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근본적 결정.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워딩이 똑같진 않지만 계략적으로 파악한다, 방향성을 탐색한다. 그 안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면밀하게 분석한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 건 혼합 모형밖에 없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건 합리적 결정으로서 근본적 결정이다.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 혹은 합리적 결정, 점증적 결정 2개 바꿔서 이렇게 내고, 요거 이제 워딩이 비슷하죠. 계략적으로, 개괄적으로. 그다음에 엣지온의 혼합 탐색 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신에 면밀하게. 여기서는 계략적, 개괄적이 아니라 면밀하게. 이런 거 연습하다 보면 지금 539번 문제에 있던 것을 제가 관련 틀린 선지로 또 연습시키는 건데요. 이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사례 문제 푸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그죠? 자, 관련 틀린 선지는
요 선지와 관련된 중요한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 네, 틀린 선지. 틀린 부분에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질문제재 보시는 분들은 알죠? 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고 심지어 이름도 혼합 모형, 혼합 주사 모형, 혼합 탐색 모형 다 똑같은 거구나. 선생님 저 혼합 모형밖에 모르는데요. 이 혼합 탐사 모형 다 다양하게 쓰나 보구나. 주사, 탐사, 탐색 다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8번. 요 문제는 틀렸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틀리는 거예요. 합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상대평가예요. 다른 수험생보다 앞서면 합격하는 것인데 이건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거. 상관없어요. 자, 일단 굳이 보면 집행 단계에서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다음에 감사원에 통지해야 돼요. 자, 일단 배정이 뭔지 모르면 안 되고 배정은 다 아는 것이고 배정한 후에 감사원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절차도 있대. 자, 국가재정법에 수많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강조하는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 그거 다 외운 사람은 국가재정법 샅샅이 뒤져서 외워도 돼요. 그거 다 외우기에도 벅차고 그것도 계속 까먹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공부를 하냐고. 자, 중요한 거 먼저 기출문제에 매번 나오던 규정 먼저 하고 그러다가 그것만으로도 이제 합격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다 이렇게 할 게 없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봐도 되지만 아시겠죠? 그럼 틀려도 됩니다 이거. 어쨌든 감사원의 이런 절차도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기별을 반기별로 바꿔놨어.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심의. 이렇게 쓰면 헷갈리려나? 자, 그냥 국회가 틀렸고요. 국무회의랑 국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국회는 입법부고 국무회의는 장관들 회의. 국무위원들은 부처 장관들 회의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 틀렸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여하는 것을 배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여기 있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다.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아래에다 주는 거예요. 3번은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자, 이 문제는 틀렸어도 어쩔 수 없지만 3번은 찍으면 안 돼. 3번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배운 거예요.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없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대요. 이거 집행 지침인데 예산 편성 지침으로 착각하고 이거 3월인데 하고 틀렸네 하신 분들은 좀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 이건 좀 얻어 걸린 거고 집행 지침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제가 이거 강조한 적 없죠. 심지어 집행 지침은 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점수가 떨어지니까. 매번 나오는 거 외우기에도 벅차요. 그것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고요. 이건 틀리면 돼요 그냥. 일부러 안 가르쳐줘요. 일부러. 어떻게 다 외워 이런 거지. 그리고 어쨌든 뭐 1월이래 1월. 자, 그렇다면 3번은 모르면 안 되고 이제 1, 2, 4번 이러니까 뭐 풀기는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셨던 분들 하나라도 더 모의고사 풀고 보충하고 했던 분들은 이거 하나 얻어 걸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직구급 변형 문제를 제가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거에서 그냥 제목만 있던 것을 풀어놨어요. 자, 이거 집행에서 통제확보 장치, 신축성 확보 장치 구분할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어만 놨습니다. 근데 풀어놓을 때 좀 어렵게 만들려고 배정 앞에다가 뭐 국가재정법 규정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 있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하 대통령 승인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다. 그래서 배정제도 전의 절차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저는 이걸 출제 포인트로 낸 게 아니고요. 출제 포인트는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라도 더 공부하다 보니까 분기별 국무회의 이거 본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풀었다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플렉스 하면 안 돼. 제가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얻어 걸린 거.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적중시켰다 이러면 좀 그 강사로서 자질이 좀 그렇지. 이건 얻어 걸렸다. 그리고 예산의 배정에 대해서는 뭐 알아야 되죠. 행정부처의 장. 행정부처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부처의 장, 장관들에게 배정한다. 그래서 얘는 뭐 모르면 절대 안 되고 지우고 뭐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분들 요거 지우고 이거 잘못 봐가지고 지우고 이렇게 보신 분 있나? 그러면 뭐 이제 대단한 거죠. 운도 따라준 거고. 근데 틀렸어도 괜찮고. 오케이. 9번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이거 왜 못 풀었을까? 이거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거 있는데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 조건 땡,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 조건 땡. 이거 뭐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성은 정책평가에서 한번 나오고 시험에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인사제도의 시험제도. 평가든 시험이든 측정이든 뭐 실험이든 다 같은 신뢰도 타당성 개념이죠. 그래서 두 군데서 나와요. 두 군데서 이론 강의에서 두 번, 기출 강의에서 두 번씩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 조건 아니다. 기출문제집에도 똑같은 거 있고 확인해 볼까요? 여기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 조건이다. 땡.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그죠? 왜 못 풀었을까? 자, 이거는 내용 이해가 부족해도 설명을 못 하더라도 심지어 충분 조건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해독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그냥 나 이거 봤어 땡. 내용은 몰라 근데 나 이거 봤어 땡 이러고 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해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걸 싹 다 이해해 푸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다 해줬죠. 근데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강의 시간에 들은 거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강의 시간에 설명해줬다 하더라도 내용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못 풀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신뢰성은 뭡니까? 평가의 일관성. 타당성은 뭡니까? 평가의 정확성. 그러면 일관적으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 몸무게가 80kg인데 어떤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일관적으로 90 계속 90이 나와요. 그건 신뢰성은 높아요. 하지만 정확성은 없죠. 타당성은 없죠.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타당성이 높으려면 계속 80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번 80 맞췄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은 게 아니라 타당성은 계속 80 이렇게 계속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타당성이 높으려면 신뢰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타당성이 높은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 자, 뭐 다 배웠지만 이해 안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워서 풀고. 타당성은 평가의 정확성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면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1종 오류. 반대로 효과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2종 오류. 뭐 1종 오류든 2종 오류든 다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것도 이제 생소한 문제로 분류한 문제인데, 자, 보시면 10번까지 지금 반절 왔는데 생소한 문제 2개입니다. 나머지 8문제는 대비 가능했고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8번은 틀렸다 하더라도 10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로 분류했는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겸임, 2 이상의 직위를 부여한다. 내용은 맞는데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이건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외웁니까? 전직,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간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 자, 수평적 인사이동 모르면 안 되고 얘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하죠. 예외적으로 안 거치는 것이지 원칙은 전직 시험을 거쳐야 돼요. 이거는 배웠던 거죠. 자, 2번은 못 골라내면 안 돼. 2번은 알고 있어야 된다. 다 배운 거다.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3번,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 전보, 전직 둘 다 수평적 인사이동이죠. 이건 모르면 안 되고. 전보는 공무원을 옮기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옮기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정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가 있을 법하죠. 자, 정보 옮기는 겁니다. 제한 기간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자, 이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4번.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급에 인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강임된 공무원, 자 지금 제도 자체가 강임을 설명하고 있죠. 강등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계급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강등. 강임은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공무원은 아무 잘못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계급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강임이에요. 그렇다면 강임된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의 봉급을 지급한다. 아니 공무원이 뭔 잘못이라고. 아무 잘못 없는데 강임되기 전 계급의 봉급을 줘야죠.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래서 얘는 몰랐어. 그다음에 이건 모르면 안 되고 얘는 상식적으로 강임을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외운 적 없지만 강임이 뭔지는 알잖아요. 강임은 공무원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봉급을 깎는다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1번, 3번 중에 하나 찍었다 하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1번에 비해서 3번은 전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기간을 둔다.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3번을 찍었다? 그럼 더 잘한 거죠. 어쨌든 2번, 4번은 지울 수 있어야 되겠고 뭐 3번도 그냥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이다. 자, 이건 기출문제 이렇게까지 낸 건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낸 것은 이게 처음이고 뭐 쌍둥이 모의고사에 이제 국가직 9급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직과 전보는 수평적 이동인데 그 중에서 전직이 시험을 거쳐야 된다. 이건 만들어준 적이 있죠. 그래서 전직 시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옳은 지문입니다.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렇죠. 요것을 이제 만들어줬으니까 또 이거는 기출문제에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거고 만들어줬으니까 뭐 쌍둥이 모의고사를 안 풀어봤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보고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 11번. 자, 우리 뭐 중요한 것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해설 위주로 간략하게 가봅시다.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과업의 상호전성, 많이 만나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지금 싸우고 있으면 현재 갈등이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으면 잠재적 갈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고전적 관점, 전통적 견해죠. 여기서는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없애야 된다라고 보고 네, 갈등을 유발할 때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정보는 부족해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보가 너무 많아도 유발할 수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1, 2, 3번이 기출문제집에 다 있어요. 보여줄 겁니다. 그거 가지고 4번을 골라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건 그냥 4번이 답이에요. 왜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은 지각된 갈등이래요. 미래형, 과거형.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풀었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풀리죠. 아니 야기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미 지각됐대. 이미 지각됐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뭐 그 생각을 시험장 안에서는 못했을 수 있어요. 1, 2, 3번 어떻게 지어나가느냐. 첫 번째, 업무의 상호전성이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도니까 뭐 잠재적 갈등의 원인이겠죠. 부정적 영향, 지나보는 것은 전통적 견해, 고전적 견해. 참고로 여기가 그 잠재적 갈등이 들어가야 되겠죠? 갈등의 원인이니까 약이 될 수 있는 상황, 잠재적 갈등. 그리고 맞아보시면 정보 전달의 억제뿐만 아니라 과다한 정보 전달도 갈등을 조성하는 방식이에요. 갈등을 유발합니다. 됐고 12번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앞에 거 좀 어려웠는데 좀 쉬운 거 하나 나왔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겹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뭐 일, 사업, 기능, 활동 이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 성과도 알기 어렵다. 지겹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와 상관없다. 이건 몰랐어도 괜찮아요. 뭐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려면 품목별 예산제도처럼 무조건 돈 쓰는 거, 뭘 얼마 주고 사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몰랐어도 괜찮다.
자, 나머지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로 예산을 배분하고, 계획예산제도는 비용 편익 분석 등 계량적 분석을 무지막지하게 강조하죠. 연기준에서는 의사결정 단위, 하위 단위로 의사결정 단위를 설정하고 거기서 의사결정 패키지를 올립니다. 의사결정 단위, 의사결정 패키지는 연기준 예산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씁니다. 자, 비교해보시면 품목별 예산제도,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하는 일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활동, 하는 일이죠. 활동에 대한 정보는 얻기 불리하다. 지겹게 나오는 겁니다. 자, 13번 생소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1번, 4번은 지워야지. 1번, 4번 못 지웠으면 잘못 공부한 거예요. 1번, 4번은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이고 2번, 3번 중에 찍어주시면 되겠는데요. 50%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단체인 사무와 기관인 사무에 대한 이해로 풀 수밖에 없어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 1번, 4번 지울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지방의회는 기관인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지정권 행사할 수 없죠.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지정이 가능한데 기관임 사무는 안 된다. 이거 기출문제에 무지막지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예외적으로는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지정이 가능하던데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냥 없다. 이게 왜 맞아요? 이러면 기출문제를 안 본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기출문제를 거의 안 본 거예요. 거의. 왜 그러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을 때 원칙을 그냥 쓰면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모든 기출문제에서, 모든 단원에서 원칙과 예외가 있을 때 원칙을 그냥 서술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이거는 기출문제 그냥 안 본 거야, 안 본 거. 아니, 시험에서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오직 시험 문제 맞춰야지. 시험 문제가 옳게 내는 방식, 틀리게 내는 방식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시험 문제를 풀지. 시험 문제는 절대 자기 생각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예외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냈다. 원칙 그냥 쓰면 맞았다. 틀린 선지를 낼 때는 예외를 포함한다라고 하든가 혹은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죠. 근데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칙을 쓴 거는 옳게 출제됐다. 4번 기관임 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기관임 사무 국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예요. 비용은 위임기관 국가가 부담하죠. 물론 뭐 상급 자치단체가 기초에도 위임하고 줄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중앙지방 크게 나눴을 때 중앙정부 국가가 부담한다. 자, 그러면 1번 4번은 일단 기출문제 무지막지하게 나왔던 것인데 이제 2번 3번 이거 내가 이 쌍둥이 모의고사로 이것도 기출문제 변형이니까 확인만 해볼게요. 조례를 제정하는 거, 사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틀렸죠? 기관임 사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기출문제 집에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기관임 사무는 위임 기관이 전액 경비를 부담합니다. 국가가 위임하니까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합니다. 쌍둥이 모의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 이거는 단체임 사무와 기관임 사무에 대한 이해로 풀어야 된다. 자, 요 정도는 배우잖아요. 기관임 사무는 순전히 국가 사무, 단체임 사무는 지방정부랑 관련성이 꽤 큰 사무. 그렇다면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막 명령하고 이대로 지켜 이렇게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내비두고 정 안 될 때 사후적으로만 통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잖아. 단체임 사무는 지방정부에도 관련성이 높은 사무예요. 강력한 사전적인 명령보다 그냥 어쩔 수 없을 때 사후적인 통제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3번을 지워서 2번 가셨다면 정답을 맞췄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무는 기관임 사무의 예시 수백 개, 단체임 사무의 예시 수백 개가 있어요. 이걸 외워서 푸는 건 불가능해요. 외워서 푸는 건 불가능한데 기관임 사무는 순전히 국가 사무잖아요. 병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무일 수밖에 없어요. 지역별로 다르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 병역 자원관리 업무가 지역별로 다르면 어떻게든 군대 안 가기 유리한 곳으로 막 이사 다니고 난리 나겠죠. 이거는 국가사무. 네,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별로 보건소가 똑같아야 될까요? 아니, 어느 지역은 연령대가 다양하고, 어느 지역은 노인분들만 있고, 어느 지역은 어업에 종사하고, 어느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고, 그러면 생기는 문제점, 병도 다르겠죠. 보건소는 그 지역 사정을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인 사무로 순전히 국가 사무로서 운영하기엔 좀 그래. 전국 똑같이 운영하기엔 좀 그래. 이렇게 풀었어도 잘 푼 거고요. 그죠? 자, 완벽히 뭐 바로 골라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 방식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이제 점점 정답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중에서는 완벽히 못 풀었어도 1번, 4번은 무조건 지울 수 있었어야 된다. 정답률 50%부터 시작했었어야 된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14번 행정학의 접근 방법. 이번에 신제도주의.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이거 그냥 고르면 되는 문제죠. 뭐 기출문제랑 비교해보시면 신제도주의는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보로 한정한다. 땡! 한정하지 않는다. 공식적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이런 질문들 많죠. 그걸로 그냥 2번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 막 툴민, 뭐 이상한 사람 나오니까 뭐 이상한 거 나왔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틀렸을까? 이 문제 틀리신 분들 이것 때문에 틀렸을까? 아니죠. 신제도주의 맨날 나왔던 거 요걸 제대로 공부 안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1번 보시면 행태를 연구한다. 행태론이죠. 그 다음에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생태론이죠. 생태론. 물론 뭐 이 지문만 가지고는 생태론인지 체제론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학 교수님 교과서 문장이 요렇게 서술한 건 생태론이에요. 생태론. 문장에 이렇게 된 거 생태론. 물론 이제 뭐 이것만 가지고 구분 못하니까 뭐가 정확한 거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실성을 지닌 법칙, 일반 법칙 이런 거 찾는 거 행태론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죠. 근데 툴미는 몰라도 되고요. 전혀 몰라도 되고요. 뭐 논변은 뭐 과학적인 연구라기보다는 토론하는 거잖아요. 토론. 뭐 틀린 것 같아요. 자, 툴민 모르는 거랑 이 문제 푸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툴민은 행정학이라기보다는 사상가예요. 사상가. 저도 잘 몰라. 제가 모르는 것까지 공부하려고. 모릅니다. 저도. 몰라도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있었네요.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까지 연구한다. 뒷부분은 출제 포인트가 다르고 여기 이것도 있었고. 15번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 이 문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죠. 하지만 우리 실체설, 과정설, 공리설 이렇게 해서 공리설까지 내용은 배웠죠. 우리 최근에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는 실체설, 과정설, 그리고 별도로 공리설, 절충설 이렇게 구분한다. 절충설은 쓰잘데기 없고 공리설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실체설에서 공리설이 나와도 땡, 과정설에서 공리설이 나와도 땡, 이런 건 다 기억나시죠? 주로 실체설, 과정설 비교가 나오지만 공리설도 활용은 된다. 이걸로 풀면 됩니다. 자, 공리설의 공익은 사익의 총합. 사익의 총합. 그러면 총합,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라고 봐요. 요거는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니은에 따라 다른데 니은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1번, 3번 중에 찍었다 하면 잘한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행정학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목적론적 윤리론은 뭐냐? 이건 경제학과 같이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결과적인 관점이에요. 목표 달성도 극대화. 경제학의 공익이잖아요. 공리주의, 이해 타산적인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론이 맞아요. 3번이 정답인데 이것까진 못했어도 괜찮다. 하지만 기억 옳다는 건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효율성보다는 합법성. 에이, 공리주의는 그 경제학적인 관점인데 효율성이죠. 이렇게 풀었어도 어쨌든 정답률을 50%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자, 목적론적 윤리론, 목표 달성도 극대화. 극대화. 요거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이참에 나왔으니까 그냥 내용이나 좀 더 보충해 봅시다. 얘는 알았고, 반대되는 건 의무론이 의무론. 과정상의 의무를 지킨다. 근데 공리주의, 경제학, 그런 거 관심 없죠. 목표 달성도 극대화죠. 자,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되겠고. 16번 책임운영기간. 요것도 의외로 좀 틀렸던데, 아니, 이거 못 외웠다라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죠. 왜? 1, 2, 3번이 우리가 맨날 배우고, 시험제 맨날 나오는 책임운영기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1, 2, 3번 지우면 이거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보여줄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론이 1998년도 이후에 등장했어요. 항상 신공관리론 배울 때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1998년 이후에 등장했다 배우잖아요. 신공공관리론의 조직 원리죠. 90년도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풀었어도 되고 어떻게 풀든지 간에 다 기출문제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책임운영기간. 정작 이걸 안 읽었네.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성과중심 관리를 도입하죠. 3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있어야 이 성과관리가 성공하겠죠. 1번, 3번은 같은 내용이죠. 당연한 내용이죠. 2번,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가 어려운 분야에 성과중심 관리를 도입한 겁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건데 성과중심 관리를 도입한 것이다. 이런 거는 항상 나왔던 거. 민영화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하고요.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성과관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성과관리는 용이한 분야. 그리고 성과관리는 기관장의 책임 여부와 정도를 성과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성과에 기초하여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없어도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지워서 할 게 이거밖에 없네 라고 풀어도 됐었고. 그 다음에 작년 기출문제 해설집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작년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것인데 이건 교재를 안 사더라도 모두공 사이트, 윌비스 사이트 다 지금 해설 강의, 해설집이 공짜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작년 것 해설집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작년 1년치 기출문제는 최신 경향 확인을 위해 봐둬야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도 하니까. 너무 똑같아. 서울시 구급 문제였는데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성과중심 정부, 책임운영기관 장에게 자율성 부여,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 3번은 쓰잘데기 없고요. 95년 땡. 우리나라는 신공공관리론 자체가, 자, 이거 신공공관리론의 조직 원리입니다. 신공관리론 자체가 98년 이후에 도입됐다. 95년 일리가 없어요. 90년도 일리가 없죠. 자, 정확히는 99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방향이 잡히죠?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기본 실력을 만든다.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1년치 정도는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시험 볼 거. 국가직 9급이다. 국가직 9급의 최근 몇 년치 문제를 보면 돼요. 근데 몇 년치를 봐야 된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8개년도 기출문제랑 그 변형 문제까지도 연습할 수 있게 쌍둥이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왕이면 그걸로 보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방향성이 잡혔을 겁니다. 기출문제 다 길이 있습니다. 네, 17번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킹던의 정책 흐름 이론, 정책 문제, 정책 대안의 흐름. 정책 대안이 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3번, 4번이 출제 포인트인데 2번 몰랐다라고 해서 못 풀면 안 되죠. 2번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겼을 때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면 정책 승계. 실질적인 내용. 정책이 근본적인 성격이 변한다. 이런 표현 많이 봤죠. 근본적인 성격, 근본적인 골격이 변해 아이의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돼.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는 거잖아요. 정책 승계.
이걸 목표가 변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 유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정책 변동 중 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을 아예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거. 정답 뭐라고요? 정책 승계라고요. 목표 유지는 유지나 승계나 마찬가지예요.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거? 둘 다 목표는 유지합니다. 그런데 아예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기본적인 성격이 변해. 실질적인 내용이 변해. 그러면 승계다. 유지와 승계 구분하는 거 이게 아니죠. 다 기출문제집에 똑같이 목표 유지까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정책 수단을 소멸시키고 다른 걸 안 만들면 종결이 되겠죠. 이거 호구드와 피터스의 정책 변동 모형.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대비 잘해둬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고, 유지와 승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섞어낸다. 가장 헷갈려 하니까 그렇게까지도 제가 알려줬던 거.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신 분들 많죠? 그 다음에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 이거는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는 가르쳐 주는데 아직 기출문제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처음 등장한 겁니다.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이론 강의 들었던 건 까먹었어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 모르는 거네? 넘기면 되잖아요. 3번에서 딱 나 좀 찍어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은 딱 이것만 기억합니다. 이슈 맥락과 제도 맥락. 이슈 맥락과 제도 맥락. 이슈 맥락은 이거 맞아요.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된 주변 요인들. 정책 의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환경적 요인,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등등.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관련된 요인. 제도 맥락은 정부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어떤 의제 설정에 얼마나 유리한가. 제도가 얼마나 유리한가. 자, 그렇다면 이슈 맥락과 제도 맥락이 둘 다 일치하는 이익 집단은 위상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냥 위상 변동 모형이에요. 둘 다 낮은 경우에는 위상이 떨어지겠죠. 근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경우에는 제도 맥락이 더 영향력이 세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도 이론 강의 시간에 이 이상은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이슈 맥락, 제도 맥락, 뭐가 더 높으냐, 뭐가 낮으냐에 따라서 이익 집단의 위상이 변동하는데 나머지는 쉽고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을 때는 제도 맥락이 더 우선시 된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18번 우리나라 인사제도. 1번 인사혁신처 모르면 안 되죠. 우리나라 비독립 단독형. 2번 이거는 국가직 9급. 작년 문제인가요? 국가직 9급. 전문 경력관. 이미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집에 넣어놨습니다.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아직 제대로 활용은 안 되고 있어서 시험에는 제대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4번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 전체 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고위공무원단. 1, 2, 4번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장이고요. 이걸 지워서 3번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이 65세인가? 잘 모르겠네. 상관없어요. 지워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60세예요. 별정직도 다 60세. 근데 별정직은 법으로 정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60세. 원칙은 60세. 자, 중앙인사기관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 부처형이라고도 하고요. 고위공무원단 전체 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한다. 범정부적, 전정부적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도 18년도 국가직 9급 달아가지고 재작년이구나 달아가지고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는 전문 경력관 직위이다. 이거 기출문제로도 넣어놨고, 요거 국가직 9급이니까 쌍둥이 모의고사에 변형 문제도 있겠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같이 있을 테니까.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 복붙한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서 틀렸다는 걸 연습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전문 경력관. 이 자리는 전문 경력관. 그다음에 19번 정책 변수. 요거는 틀리신 분들 괜찮아요. 기출문제라고 달아놓긴 했지만 기출문제 하나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맞출 수는 있었지만 틀렸어도 괜찮다. 왜냐? 이거는 회독수가 정말 많이 필요하긴 했어요.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기출문제집에 딱 한 문제 있고
혼란 변수, 허위 변수는 시험에 원래 잘 나오고 기출문제집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억제 변수, 매개 변수는 기출문제집에 딱 하나에다가 원래 잘 안 나오고 조절 변수는 아예 없어요. 물론 뭐 조절 변수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회독수가 아주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비는 가능했지만 기출문제로 풀 수 있지만 틀렸어도 괜찮다. 자 어쨌든 이건 강의 시간에도 매개 변수, 억제 변수 이건 다 배우기는 합니다. 강의 시간에도 매개 변수는 매개잖아요. 매개. 뭘 매개하겠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매개하지. 아니 두 개밖에 없잖아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매개한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결과죠.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 그 다음에 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억제시켜서 없는 것처럼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억제니까 억제. 자 보세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100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100의 영향. 그런데 억제 변수가 작용해서 마이너스 100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완전히 억제하기 때문에 억제 변수예요. 영향력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자 이제 기억나죠? 이제 자 문제를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4번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 종속 변수의 원인 매개 변수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1번 x, y 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말하죠. 두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억제 변수예요. 자, 이 문제 풀어봤다면 다 골라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딱 하나밖에 없고 또 허위 변수, 혼란 변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테니까 놓쳤을 수도 있다. 회독수가 아주 충분해야 이런 것까지 다 챙겼을 것이다. 그래서 괜찮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그 13년도 경정승진 문제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뭐 군무원도 아니고 경정승진 문제인데 제가 왜 갖다 놓은지 알겠죠?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문제는 출처, 연도 불문하고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그죠? 이거는 제 능력이에요. 기출문제 좀 제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맞는 금방 전부 따는 것인데 모든 기출문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엄선해야 되잖아요. 기출문제집에 엄선하는 것은 제 능력입니다. 이거는 저를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조절 변수는 뭐 중요하지 않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평가인데 얘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면은 좀 헷갈리겠죠. 이게 조절 변수. 그 다음에 허위 변수, 혼란 변수 둘 다 해당되는 게 리을입니다. 허위, 혼란 다예요. 이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둘 다 변화시키는 거. 허위 변수, 혼란 변수. 허위하고 혼란의 차이는 이 문제 본 김에 복습을 해보죠. 2번 허위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데 허위 변수가 둘 다 영향을 미쳐서 마치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혼란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뭐 독립 변수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는데 혼란 변수가 둘 다 영향을 줘서 상관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과대평가하게 하거나 과소평가하게 하거나. 됐죠? 자, 그래서 19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맞출 수 있다. 이제는 맞출 수 있죠. 네, 마지막 20번 세계의 잉여금 이것도 생소한 문제였는데 자 요거는 어찌어찌 맞출 수는 있긴 했는데 뭐 틀렸어도 상관은 없는 어쨌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지 자 배운 것만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세계의 잉여금은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제대로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은 강약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세계잉여금은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없고요. 딱 하나 기억하라고, 딱 하나. 일단 개념은 알고 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돈, 잉여, 남는 돈. 자, 개념은 다 배웠고 그러면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사용 순서. 자, 사용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자, 제가 대략적으로만 써볼게요. 사용 순서, 요것만 좀 기억해 두자. 남으면은 지방교부세 정산 등 지방에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빚 갚는 거예요. 뭐 공적 채무, 기타 채무, 그 다음에 빚 갚아요.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자, 요거 사용 순서 본 사람은 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아니죠. 앞에서 돈이 남아야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 다 써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디귿 틀렸다. 디귿 틀렸다. 이거 자꾸 깨지네 이거. 디귿 틀렸다. 정답률 50% 만들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도 같은 원리로 풀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건 좀 어렵긴 해요.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다. 이 말은 국채를 발행하면 빚을 지는 거죠. 근데 국채를 갚는 게 부의 관계겠죠. 마이너스 부채를 갚는 거. 근데 여기 갚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갚으면은 부의 관계일 수 있는데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모자라. 여기까지 썼는데 돈이 모자라.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못 갚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예외적인 게 아니라 못 갚는 게 허다해요. 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려면 이런 빚 갚는 것하고 관련이 높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못 갚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니은까지 골라냈다라면 완벽하죠. 근데 니은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못했다 하더라도 요걸로 적어도 디귿은 고를 수 있다. 기억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예산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결산에만 적용돼요.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죠.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고 결산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에서는 세계임금 없고요. 어차피 기금은 계속 모아두는 돈이니까, 돈보따리니까. 자, 20번 많이 어려웠지만 20번뿐만 아니라 생수화 문제 달린 것들 많이 어려웠지만 요거는 분명히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줬죠. 중간중간에 응용이 필요한 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풀 수 있다. 앞으로도 완벽 대비해야 되겠고요. 이걸 하다 보면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소거했습니까? 정답률 50% 만드는 거 꽤 있었죠. 그리고 요 패턴으로 가장 그래도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있었죠. 자, 여기 내용 자체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있는 걸로 풀 수 있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캐치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80점 이상 나오는 것은 가능하죠. 이 시험은 그냥 80점 이상 받고 합격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행정학이 무지 어려웠으니까 다른 과목은 더 잘 봤어야 되겠죠. 그럼 합격하는 거죠. 100점 방지용은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다. 국가재정법에 8번 모든 거 다 못 외운다. 배정과 재배정 빼고는 뭐 다 외울 수는 없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부족한 게 많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이 제대로 잡혔을 것이고요. 정말 뼈저리게 이 5과목이나 되고 공부 범위는 무한정하고 나는 계속 까먹고 시간은 없을 때 뭘 해야 될지 뼈저리게 알았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합격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혹시 안 본 데서 나올까봐 다 찾아보는 공부 방법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이다. 지금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하기에도 너무너무 벅차고요. 그것도 계속 까먹어요. 자, 현실적으로 합격하는 메커니즘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저와 합격생들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피토하면서 전달 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 실천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